이번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건 그냥 금리를 동결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 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성명서를 이렇게 보고 시작해야 될 텐데 네네. 그렇지 말고 그냥 쭉 가서 앞에 그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쭉 그러시죠. 가시죠. 예. 산타 파월이 왔다. 오늘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맞아요. 제목부터가 네. 산타 파월이에요. 갑자기 산타 파월이 왜 왔는지 한번 그죠. 보여주시죠. 피벗의 시그널을 줘서 그렇습니다. 위에 지금 네네.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 연준이 확실한 피벗 시그널 4가지를 줬어요. 예. 이게 뭐냐면 S&P 보고서예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네. 매번 금리가 더 높아졌네 하면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점도표마다. 근데 이번에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점도표에 인상이 없어졌어요. 네. 예, 오랜만에. 네. 네네. 예, 두 번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하 전망을 했습니다. 점도표에 약 3번에 걸친 이러한 금리 인하를 연준위원들이 전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둘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건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건데요. 파월 의장이. 네.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금리 인하는 우리의 시기에 전혀 없다. 이렇게 고수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걸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피벗을 하겠다는 준비를 벌써 갖춰 놓은 거죠, 이제. 네. 예,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점도표에 75bp, 0.75%포인트 인하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논의를 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점도표에서 이번에 고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024년, 네. 2025년. 네. 고용 지표는 동일하게 저번 달과 나타났지만 달라진 게 뭐냐면 2024년, 25년에 CPI, 물가 전망은 크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완연한 하락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크게 고용은 안 나빠지는데 CPI 물가는 떨어진다.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2% 타겟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벌써 갖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물가를 그러면 이렇게 다 잡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러한 피벗에 대한 시그널이 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이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그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내년에 가서 지금과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경기 침체가 확 와서 네. 그렇다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 경기 이런 모멘텀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연준위원들은 강하게 지금 경기에 그러한 연착륙, 경기 침체는 가정하지 않고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런 연착륙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고 더 많이 인하한다는 것이 경기 침체냐라고 하니까 그걸 반영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라고 본다. 네. 라는 대목이 꽤 괜찮은 우리가 원하던 답변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이걸 뜯어보면은요, 좀 안 맞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예, 안 맞아요.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왜 안 맞는지를요? 네. 예.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실버 라이닝 네. 보시죠. 네. 보면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변경된 문장입니다. 네. 경기 관련해서 11월 달에 스트롱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번 때는 슬로우, 완전히 반대의 문장이 들어갔어요. 네. 예, 이만큼 이제 경기 관련해서는 약화됐다는 걸 얘기했어요. 경기 둔화를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 침체로 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런 대목은 뭐냐면 사실상 여기 보시면 12월 연준은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네, 경기 침체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고치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고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이제 내년하고 그 다음에 2025년 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eased라는 단어를 줘서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좋겠다. 아까 보시면은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SAP 리포트 점도표에서 보겠지만 이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좀 변화가 내년에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는 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네. 다른 것을 갖다가 넣어야지만 이게 시나리오가 잘 맞습니다. 네. 뭐냐면 최근에 미국은 부채를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부채 한도를 늘려주긴 했지만 이런 정부 부채가 너무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뭐 등급 하에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게 대해서 뭐 옐런 그 장관이 반박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이 천문학적인 이자가 나오거든요. 약 한 달에 지금 100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 예. 돈으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한 그 평균 이자율이요. 한 2.7%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네. 예. 올해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근데 이게 내년 초반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게 계산해 보면은 가중 평균이 한 3%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 네. 1, 4분기, 2, 4분기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3.5%의 금리면은 더 많이 나가겠죠. 이제 100조보다. 이것을 갖다가 매달 그만큼을 지불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부채,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금리면은 당연히 정부의 부담이 더 높겠죠. 이자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해를 하면 이게 퍼즐이 조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가는 잡혀가는데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다.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서 시장에서는 안도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엄청 좋아했죠. 사실은 오히려 뭐냐면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시장의 인하에 굴복하지 마라, 파월 의장. 이러한 사설을 썼어요. 그건 네.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높은 상태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3%의 물가가 나오는 거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2, 3개월 사이에 그 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준의 톤이. 근데 물가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크게 물가의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고용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고용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한 3, 4개월 동안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 게 큰 차이죠.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어제 FOMC 직후에 금리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내려가 버리면 네. 혹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올라갈, 재상승할 우려는 없을까요? 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특히나 그 비슷한 것이 올해 초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 계속해서 이제 피벗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1월에 또 이게 오버슈팅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컨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 내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있죠. 네.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올리느냐? 사실은 올릴 수 있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구를 하나 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요, 절대 안 올릴 것 같은 그런 톤이었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물가가 잡히든 안 잡히든 이제 다시 원상복귀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또 하나의 거죠? 위험성은 뭐냐면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만 사태와 지금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만 때는요, 신용 사태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모기지로 파산한 것들을 다 이렇게 살려주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써서 해결을 한 거죠.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간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돈부터 막 쓰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사실 신용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신용 이슈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돈은 벌써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리만 때는 돈을 써가지고 해결을 다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신용 사태를.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은 다 쓴 상태입니다. 근데 해결된 건 없어요. 예, 만약에 여기서 신용 사태가 터지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금리를 처음부터 내려서 그 리만 사태의 초기 같이 다시 하겠습니까? 돈을 다시 써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물가를 코드 제로로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리만 상황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양적 완화를 다 한 상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신용 사태가 오면은 다시 돈을 써서 그걸 끄고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고 지금 해왔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되돌이표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피해가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냉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장을. 굉장히 냉각을 시켰으니까 잘못 탁 치면 이게 이 화분이 깨집니다. 네. 그죠? 그래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살살 다루면서 이제는 조금 풀어주면서 훈풍을 넣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채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를 같이 아마 생각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 그러면 시장은 일단 물가는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고 고용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는 변화가 없으면서 인하에 대한 폭과 시기가 앞당겨지니까 환호는 했는데 네. 전무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계속 열심히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썩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환호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오버슈팅 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슈팅 했을 때 네. 그러면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글쎄요. 금리 올리기는 벌써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에서 했다고 치면 실제로 제가 실버 라이닝이라 했잖아요. 네.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페드가 어떤 중앙은행이라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정말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 두 가지 이유에 기반을 어느 정도 했다면 두 가지 이유는 절대 다시 금리를 못 올리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채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하는데 그러면은 못 하는데 그러면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경기가 잘못 냉각이 되면 그러한 그 옛날에 신용 사태가 다시 터지면은 뭐 다시 그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도 뭐 피할
받고 싶으니까 그 상황도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아무리 그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FOMC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연준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보시기에 뭔가 약간의 이 실버 라이닝, 약간 어디 문장을 보면은 조금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연준 의원들이 입장을 있어요. 바꾼 그 것 다음에 같다라는 있습니다. 네, 그 바로 다음 페이지 느낌이 볼까요?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예,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N이라고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긴데요. 딱 보실 건 다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제 빨간색, 파란색 중에서 파란색이 보시면 다 똑같은데 저 중간에 N이라고 ANY 하나만 집어넣어라. 그렇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거 N이라는 건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연준이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집어넣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 중에서 한 분이 N이를 왜 넣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네, 물어봤더니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파월 의장은. 파월 의장은 완전히 비둘기를 변했어요. 네. 자신의 얘기로 들렸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부 위원들은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한다는 거 이 N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일부 위원들이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를 원했다에 주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파월이 이제 완전히 비둘기로 돌아섰다라는 신호가 되는 건지 뭐 때문에 이 N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N은요 오늘의 그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제가 제목에 산타라고 썼잖아요. 네네. 그게 썼는데 그거에 비하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완화적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그 전망치가 75bp나 낮춰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인 문장도 지금 전부 다 기준금리 사이클이 종료된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너무나 뭐 시장이 이렇게 들뜨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제어적인 목적으로 N이를 넣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제 FOMC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혹시 전무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30일자로 한국은행 홈페이지 블로그에 미국의 장기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분석해서 각 구간마다 비교를 한 짧은 포스팅을 제가 봤었어요.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의 국면이 1990년대와 유사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번 국면을 비교를 해놓고 네. 그 2번 국면이 90년대인데 예.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대부분은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경기 예. 침체가 오면서요. 예.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부에서는 인하를 조금 하다가 다시 인상을 하는 예. 그때를 보여주면서 한국은행에서 그때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는요 해외 사이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논리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게 비단 그 90년대뿐만이 아니라요. 네. 2000년대에도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연준에서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글쎄요. 그걸 생각을 해도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지금 이제 대세는요. 시장은 벌써 알아차렸거든요. 이제. 떨어진다고. 예,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피벗을 갖다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FOMC를 하기 전에 세 가지 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동결은 다 예상을 했었죠. 그렇지만 비둘기적인 동결 가장 unlikely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가장 작을
것이다. 네. 비둘기적인 동결은. 두 번째는 뉴트럴한 동결이에요. 중립적인 동결. 이것은 뭐냐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얼버무릴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건 뭐냐? 호키시 동결이었어요. 매파적인 네. 동결. 그쵸. 얘기를 해서 아직도 여지를 남겨놓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기존과 동일하게. 근데 이번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시장이 이런 비둘기적인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갑작스럽게요. 예.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확인을 해주고 더 이상 어떻게 더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의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의도한 이유는 아까 그 두 가지 이유죠.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물가가 이제 잡혔다고 생각하면 경제를 깨트리기 싫은 거예요. 네. 예. 문제가 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전무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이고 이대로 그냥 두면 경기가 문제가 생길 직전이었다. 뭐 그런-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연준이. 뭐 제 판단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연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긴축적인 그 레벨에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중립금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가장 적절한 뭐 물가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적정한 뉴트럴 레이트가 중립금리가 얼마냐 이거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아무도 솔직히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연준은 벌써 다다랐고 지금은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과 그다음에 이러한 성명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이 의도한 것은 비둘기적인 것을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연준은 어떠한 행보를 걷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방송도 듣고요. 모든 것을 갖다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맨 끝에 지금 써놨지만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갈게요. 네. 뭐냐면 지금 그 자산 배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는 그런데 급하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시기별 이제 투자인데 투장으로 썼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위험 자산으로 내년에는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2분기 이후에 주식과 대체 자산 같은 위험 자산 선호로 경기 전환 전망이라고 쓰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서 금리가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제 내리기 전에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올리기 전에도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올리기 전에도 애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암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가능성을 비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5%는 아직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리 올라가도 위험 자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자산도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히컵도 있고요. 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을 건데 2, 4분기 이후에 만약에 연준이 물가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레인지에 들어갔다고 확인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 자산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런 시기가 오겠죠. 왜 2분기부터라고 보시나요? 그 연준의 점도표 상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보시기 때문이실까요? 달러가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어디서 여러 가지 찾으시죠? 근거가 있긴 있는데요. 네. 가져오신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래서 네, 결론을 네. 한번 보세요. 이거는 네. 보고 그다음에 요약
시점. 네. S&P 리포트를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걸 봐야지 우리가 또 같이 이해를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요, 제가 이게 보면은 바로 밑에 그 전기에 S&P 리포트 프로젝션이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그냥 보기 쉽게도록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023년 올해 말까지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예, 그런데도 2.6%로 GDP가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성장률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가서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1.4%면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 2.6에서 내년에 1.4%. 예, 1.5%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거예요. 1.4% 이건 좀 우려할 상황이죠. 그래서 경착륙은 절대로 가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뭐냐면 경착륙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더 해석을 했어요. 네. 네. 예, 뭐냐면은 경착륙이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높으면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사실상 지금 그 회사채 발행량도요 많이 줄었어요. 너무 네. 높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조금 회사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특히나 뭐 차익 자본에 많이 의존했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사업은 잘 되는데 이런 사업은 잘 되는데 조달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수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실업률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3.8, 4.1 똑같죠. 이렇게 네. 9월 달하고 이렇게 비교를 두 해보시면 번째 줄이죠. 네. 예예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사실은 고용과 물가 상승률은 좀 반비례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데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요. 네. 예, 내년 2.4%까지 PC가 내려가고요. 코어 핵심 그런 PC 같은 경우는 2%로 이렇게 내려가는 네. 좋은 그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앞으로는 좋은 점보다는 이렇게 높게 기준금리를 유지했을 때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4.6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023년에서 2024년 4.6%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저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9월하고 12월에서 이게 지금 24년도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금리가 5.1에서 4.6으로 낮춘 것뿐만 아니라 네. 25년도도 3.9에서 3.6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25년도에 성장률을 1.8%를 나오게 하려면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야 한다라는 맞아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뜻으로 예, 맞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보면 좀 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5.5죠. 지금 오른쪽에 네. 그래프에서 5.5에서 이제 2024년 말 중위값이 4.6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대 후반에 이렇게 찍으신 분도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2025년 말씀하신 2025년 더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 3%대의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5%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이건 요원한 건가요? 그래 보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네. 요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가까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연준의 점도표는 항상 레그가 일어났었어요. 좀 실제로 그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늦었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못 따라왔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번 인하의 경우에 있어도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 굉장히 빠르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면은요. 만약에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면 2025년 연초,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아마 대부분을 인하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빅스텝 여러 번 밟아서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왜냐하면 내린다는 건 뭐냐면 내려야 할 그러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네. 있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빨리 내리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1번은요, 그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경기가 좋다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2025년에도 네. 5.5%예요, 기준금리. 네.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치는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네, 장기금리가 좀 내려왔는데요. 사실 2020, 뭐 저번 달까지만 해도 2026년 장기금리하고 2026년 금리에도 아무 생각이 없었죠, 지금. 네. 지금 이 금리는 크게 신뢰할 금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2025년 초반 정도까지만, 2025년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2024년 말 1년 후의 금리가 4.6%라는 거는 지금 약 뭐 7, 8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를 0.78% 정도를 인하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선물을 보면은요, 선물은 약 1.4에서 1.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점도표보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던 거는 훨씬 더 빠르게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려갈 때도 점도표나 아니면 위원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예. 지금 이건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물가를 보시면 물가가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PC랑 그 핵심 PC가요. 네. 내려갔는데요.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랑은요. 지금 11월 그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읽어보시면은 나오는데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큰 추세적인 뭐 전환은 없는데 미국은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데 반해서 한국은 천천히 스티키라고 하죠. 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거의 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걸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원유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원유가가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 이런 물가에 대한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 더 높으면은요. 네. 내려가는 속도가 더 느리면 네. 그러면 금리 핵수는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리가 오히려 천천히 내리고 미국이 더 빠르게 내리면서 네. 네, 빨리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가능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조금 인하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한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더 빠르게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적인 면이 다 있어요. 네. 다 고려를 해야겠죠. 가계부채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물가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데 뭐 채권 시장도 보고 주식 시장도 봅시다.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주식부터 보시죠. 네. 주식 많이 보셨죠, 오늘? 오늘 보시면 이렇게 그 주요 지수들인데요. 코스피는 한 1.3% 상승했고요. 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다 이렇게 한 1.4% 정도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2021년 말 이후에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두 개의 지수가 있죠. 이제 니케이 225, 이건 225개의 그 주요 기업들을 넣었는데요. 뭐 수출 기업들 중에서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니케이에. 네. 예를 들면 토요타. 아, 그렇군요. 그런 수출 기업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토픽스는 모든 기업들을 다 넣으니까요. 예, 이 토픽스가 사실 코스피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코스피. 그래서 그 토픽스를 보시면 수출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우려가 많아서 더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변화하는 양상에 지금 가 있는데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조금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얼마나 니케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상방 경직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주식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주식시장보다는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금리를 올렸을 때는 예. 그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금리를 올리면은 주시장하고는 조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채권이에요. 네. 채권도 한번 봐야 되니까요. 근데 네. 채권을 보시면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죠. 네. 특히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과 한국 금리를 조금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역전이 오히려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5년하고 10년은요 역전이 해소됐어요. 보시면 네. 해소됐죠. 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데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2년, 5년, 10년이 다 역전이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2월 14일하고 13일을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네. 지금 2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0.1% 포인트 10bp가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0.01 그리고 그 5년과 10년 같은 경우에는 1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덜 빠졌죠. 지금 보시면. 네, 그래서 그러네요. 단기 금리가 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단기 역전 현상도 해소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은 그 아까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를 10년과 2년의 금리 차를 적어 놓은 거예요.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한 1, 4분기 이후에 2, 4분기 정도 이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시장 같은 게 위험 자산의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역전이 빠르게 이렇게 해소돼서 없어지는 현상으로,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오고요. 장기 금리보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0으로 수렴하면서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국채 금리인데요. 좀 다른 건 뭐냐면 아까 그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아유 잠깐만요. 여기 그 보시면 잠깐만요. 단기 금리가 네.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여기서 보시면 단기보다 중장기가 더 빠르게 크게 네. 하락을 했어요. 그게 네. 다른 점인데 여기 보시면 5년짜리와 3년짜리는 지금 20베이시스 포인트가 하락을 네. 했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1년물 같은 경우는 7bp밖에 안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장단기 역전폭이 오히려 심화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아직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기에 맞춰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 4분기 이후에 내년에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생각보다도 더 너무 많이 빠졌어요. 3년, 5년짜리가. 그렇죠. 단기적으로 지금 한국도 미국도 어젯밤 하루만 해도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네.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미국 기준, 한국 기준으로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빠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더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약간 이 이것은 정도면 이제- 단기 너무 큰 반응 아닌가요? 이제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를 벌써 인하한다는 것을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내년 상반기에 인하를 한
7, 8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오버슈팅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금리가 살짝 반등을 하다가 그렇지만 추세는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오늘 그 발언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완화적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멘텀으로 가겠지만 2, 4분기 이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준다면 쭉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4%가 깨졌는데 사실 5% 포인트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지금 100bp가 순식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빠져야 돼요, 이제는. 그쵸.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 금리가 너무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를 한다면 단기물 투자를 좀 추천하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맨 왼쪽에 아래 단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국제 회사채 채권인데요. 투자해 보시면은 2년 만기 단기 2년 이내 단기 만기채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면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물론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더 높기는 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장기니까 그에 따른 수익은 더 커지겠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측면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위험도 크기 때문에 좀 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위험도 크다. 그러면은 금리가 다시 위로 장기물은 금리가 다시 위로 갈 가능성도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유 목적에 따라 네.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예를 들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 네. 자산이 많아서 일부는 이제 지금도 사실 높은 금리거든요. 네. 예전 과거로 볼 때는 높은 금리에 내가 이것을 갖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10년 동안 묻혀놓겠다 투자를 왜냐면 만기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1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치면 지금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네. 분리할 수 있다고 예.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 평가했을 때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갖다가 기관이 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수익률을 갖다가 고칠 수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평가사와 조율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을 그냥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CCBB를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장기 채권이나 단기 채권이나 다 같이 저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개인한테 팔 때는 어떠한 그 수수료를 정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런 룰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났을 때는 왜냐하면 10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팔기가 좋아요. 네. 왜냐하면 1년 만기보다 10년 만기는 10배를 법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기간을 예. 그래서 장기물을 더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말씀드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싫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고요. 개인들을 위한 평가 시스템도 갖춰놓고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4%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 네. 예. 특히나 그래서 지금 그 채권 투자의 시기가 왔다고 저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네. 드렸지만 그렇죠. 지금 채권 투자의 시기가 온 건 맞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요. 네.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투자 시기가 오긴 왔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잘 투자를 해야겠죠. 예.
인플레이션이 10년 후에 더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잔고는 벌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실질 수익률은 물가를 못 따라잡을 수가 있다. 이 위험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연준은 경기 전망을 괜찮다라고 계속 발언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전문님께서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되고 주식을 위험 자산을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을 베팅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 중간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조금은 더 높은 기준금리 그리고 이 기준금리를 뭐 조금 더 장기간으로 갖고 가야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봐요.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금리 인하를 벌써 논의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것을 갖다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가를 더 잡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예를 들면 신용사태가 안 나게끔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막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미국의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침체로 가는 것을 막고 이 세 가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살짝 조금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물가를 살짝 포기를 했을 때는 리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리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현금 가치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벌써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약 물가가 30% 정도 오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뭐 2, 3년 후에 코로나19 이후에 2022년 대비 뭐 50%, 60%까지 오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신용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요. 신용 위험 때문에 불안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지방은행과 상업용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제 그 산업이 가장 반등이 또 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그럼 투자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쪽이 살아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부담이 많이 조금 줄어든다는 차원이지 네. 사실은 지금 당장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시장금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호이용 부동산도 그렇고 PF도 그렇고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2025년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량 부동산 쪽으로 이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뭐 그렇게 막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건 나쁘지 않다고는 뭐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 4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금 5%의 기준금리가 꽤 오랫동안 가고 있잖아요. 내년 1, 4분기까지 뭐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용 이슈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전무님 이 지금 딱 보여주신 섹터별 전망에서 제 눈에 확 끄는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네. 비연금성 자산 간의 배분. 약간 좀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인데요. 아, 한국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단위가. 네. 이걸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짜장면도 이제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지금 뭐 5만 원짜리를 대부분 다 쓰시고 계시는데 네. 5만 원짜리 가지고 세뱃돈을 못 주잖아요, 이제. 예. 10만 원짜리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1,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 하나 사 먹기도 어려워요. 네. 지금 이제 붕어빵도 하나에 1,000원인 데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효율성으로 본다면 이제 뭐 컴퓨터화 시대에 이제 공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한자가 좀 그랬어요. 네. 한자를 갖다 컴퓨터 세대에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간체자를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디지털 세대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 단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통화에. 네. 원화의 단위가 너무 큽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죠.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특히나 CBDC 같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공을 하나는 줄이는 식으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 근데 하나를 주지는 않겠죠. 보통 한 3개 정도. 그럼 이제 1,000원을 1원으로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지금 부동산 투자 25년 이후 본격 상승 전만 바로 밑에 써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단행하기는 또 매우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도 이렇게 더 조정하는 그런 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자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디지털 세대에서 갈 때는 이것을 갖다가 뭐 자릿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 네. 예. 마지막으로 환율 점검도 한번 네.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는 말씀하셨어요. 뭐 금리 인하하면서요. 네. 네, 한국도 사실 뭐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이 서서히 인하하면서 그래도 환율은 어떻게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달러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 지금보다는 약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달러가 달러 인덱스로 보면 한 102대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예요. 네. 많이 강하지는 않아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약화된 거죠.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110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그 1,300원대 이렇게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유로화가 많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네. 유로화가 이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상대 통화로서의 그런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유로화가 지금 뭐냐면 그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 2.4%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로존의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물가만 본다면 유로존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달러 강세가 좀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달러 챔피언이요 많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로가 더 약해지니까 달러가 그만큼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네.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약해질 것으로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1250원대까지 이렇게 2, 4분기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달러를 좀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 추세가 좀 계속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3쿼터 가서요. 3, 4분기 가서 다시 유로화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 4분기 이후에 3, 4분기에서 유로가 정말로 경기 침체로 간다면 유로화가 매우
약해지겠죠. 게다가 그것을 좀 받칠 수 있는 게 엔화인데요. 엔화가 내년에는 이제 그 4월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통화 정책 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엔화가 좀 강해질 거 아니에요. 네. 좀 강해지고 유로화가 약해진 것을 조금 보완해 주긴 할 텐데 그래도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서 3, 4분기 이후에 유로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반등하지 못하면 달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이제 전무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